제일 어려운 과목이 뭐라고 그랬어요? 비문학 독해라고 했어요. 이건 초등학교 때 사실 대비할 방법도 없어요. 애들이 읽는 수준 갖고는 이건 해석이 안 되거든요.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수준보다 월등히 어려운 지문이 나오기 때문에 또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비문학 독해, 그러니까 영어하고 다르게 영어는 문법을 모르면 독해가 잘 안 되잖아요. 국어는 문법을 전혀 몰라도 독해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게 모국어의 장점인 것 같아요. 우리가 디테일한 문법을 모르더라도 독해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문법이 오히려 국문법에서는 영어하고 다르게 완전 동떨어져 있어요. 영어는 독서와 독해가 문법이 연결되어 있다 치면. 자, 비문학 독해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것도 이제 수능 문제 혹시 저희가 갖고 있는 거 있으면 하나씩 드리고 싶은데 혹시 뽑아놓은 거 있나요? 있으면 그냥 누구 시켜가지고 오늘 가기 전에 작년도 수능 문제 하나 뽑아오면 그냥 가져갈 때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그냥 집에 가서 뽑으셔도 돼요. 일단 모르는 단어가 뭐예요? 폈는데 그냥 모르는 단어가 나와요. 일단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영어도 그렇잖아요. 일단 읽을 때 자신감이 푹 떨어진다고. 그러면 이 단어 어떻게 해야 돼요? 모르는 단어를 어떻게 해야 되죠?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3학년 9년 동안 외워요. 그러니까 너무 단순한 거예요. 모르는 단어가 없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단어를 외우면 돼요. 우리가 영어 공부할 때 가장 많은 시간을 처음에는 뭐 읽기, 파닉스 하다가 영어 실력이 좀 되면 뭐만 하고 있죠? 단어만 외우고 있잖아요. 결과적으로 어휘력, 영어 실력이라는 건 나중에 알잖아요. 국어는 뭐가 다를까, 언어인데? 결과적으로 국어도 어휘력이 국어 실력 아닐까요? 근데 국어 단어를 외운다는 게 이번 달 한 달 동안 외운다고 외워지는 겁니까? 그렇진 않잖아요. 그러면 톨스토이의 소설을 읽는다고 국어 단어가 외워집니까? 추론적으로 맥락에서 해석하는 능력을 생기겠다. 자, 그냥 지문을 하면서 어려운 단어도 찾아가면서 하지만 단어장을 갖고 외우는 게 쉬워요. 많이 나오는 단어들, 빈출 단어들 외우는 게 최고예요. 초등학교 때는 어떻게 해야겠냐 이거예요, 그 단어를. 제가 초등학교 때 가장 강조하는 것 중에 1번은 단어입니다. 어휘. 일단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온 어휘로 싸워보자. 전과에 다 나와 있잖아요. 그냥 수업 시간에 저는 이렇게 해요. 새로 단어 나오면 고려하다. 그러면 애들한테 이래요. 수업하다가 고려하다. 그러면 애들이 고려하다. 따라하세요. 고려하다. 초등학교 4학년 수업이에요. 고려하다. 고려하다. 심각하게 생각하다. 다시 한번. 그리고 숙제를 냅니다. 고려하다 쓰고 심각하게 생각하다 한번 쓰게 하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죠? 이거 안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다음 칸에는 고려하다를 집어넣어서 짧은 글 찍기 하나 찍기. 끝! 제 숙제는 이게 다예요. 빨리 하는 애들은 15분이면 끝내 숙제가. 이게 쌓이면 무서워요. 누군가는 이런 작업을 안 하거든요. 그거는 영어는 하지만. 학년이 좀 올라가기 시작하면 사자성어 외우기 하고요. 그것도 어휘잖아요. 한자를 낯글로 외우는 건 아주 어릴 때 하는 거고 나이가 먹으면 사자성어처럼 문장 속에서 외우는 게 좋아요. 그리고 학년이 좀 올라가기 시작하면 늘 나오는 어휘가 있어요. 과학 어휘는요 전혀 공부를 안 해도 돼요. 왜 그럴까요? 얘도 모르고 얘도 모르고 얘도 몰라. 왜? 아주 전문적인 과학 용어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얘도 모르고 얘도 모르고 얘도 모르고 나도 모르니까 다 동일한 조건에서 덤비는 거예요. 그런데 늘상 나오는 어휘가 있어요. 존재론적 뭐 이런 말들. 인과적, 탁보적 아니면 아리스토텔레스의 뭐 평등이라 정의라 함은 정의는 뭐 노직의 정의도 있고 롤스의 정의도 있고 왈처, 맥켄타이어 유명한 내학자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저항권이라 하면 그건 로크 얘기거든요. 근대 시민혁명이라 하면 늘 나와요. 그 다음에 기회비용이라 하면 법률행위라 하면 위법성이라 하면 늘 나오는 영역에서 수능이 항상 나와. 그게
근대 사회로 넘어가는 자본주의로 넘어가는 시점에서의 역사적 사실이고요. 그때 철학자들 얘기, 홉스, 로크, 루소 얘기. 그 다음에 항상 언제나 나오는 고1 때도 고2 때도 고3 때도 나오는 게 서양의 세 명 누굴까요? 가장 유명한 철학자 세 명 서양의 옛날 사람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게 서양 철학의 시작이거든요. 이 이후에 한 번도 발전한 적이 없어요. 다 이거의 변형이에요. 그 다음에 근대로 나오면 베이컨, 데카르트, 경험론 합리론. 그 다음에 윤리적 문제 때문에 나오는 게 뭐 휴움 같은 거, 아니면 벤담, 공리주의, 실용주의 같은 거죠. 그 다음에 조금 더 나온다면 스피노자, 아니면 뭐 실존주의,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 이거를 공부를 하는 애들은 고등학교 때 윤리와 사상으로 수능을 보겠다는 학생, 전국의 한 8% 정도 학생은 이거를 한 번은 깊게 공부해 본 적이 있어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걔네가 맞추고, 딴 사람들은요 멍이에요. 특히 의과대학 가기 위해서 공부했던 애들은 이런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멍. 자, 의과대학 가겠다는 애들은요 어떤 지문을 잘했을 때, 수학은 의과대학 가겠다는 애들이 나도 잘하고 쟤도 잘해요. 서울대 가겠다는 애가 수학 못할까 봐요. 그러니까 수학을 잘하면 기본이에요. 근데 걔가 국어 시험을 딱 봤는데 경제학 지문하고 물리학 지문이나 화학 지문이 나오면 의과대학 간 애들은 별로 좋아할 것도 없어요. 의과대학 가겠다는 모든 아이들이 그건 다 잘하니까. 오히려 화학이나 물리 지문이 어렵게 나왔는데 서울대 경영학과 가겠다는 애가 그걸 알면 걔가 대박인 거예요. 무슨 뜻이 전달됩니까? 내 모집단에 있는 애들이 틀리냐 안 틀리냐가 중요한 거지. 서울 의대 가래가 그걸 맞췄는데 경영학과 가래는 상관없어요. 쟤하고 나는 다른 시험으로 응시하니까. 그래서 의과대학 가겠다는 애가 변별력이 철학에서 나온다는 사실. 물리화학은 나도 잘하고 너도 잘하니까. 지문이. 작년 같은 경우에 물리 같은 경우 지문이 나왔는데 그거는 문과인데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공부 좀 했던 애들은 틀 수도 있었어. 근데 법 지문이 또 어렵게 나왔거든요. 그 법과 정치 같은 경우를 탐구 과목을 선택하는 애들도 유리했을 거예요. 그래서 문과 과목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영역이 법과 정치 영역, 경제 영역, 철학, 세계사 영역. 이거는 내용도 공부를 해야 되고 어휘도 같이 공부해야 돼요. 중학교 때부터는 그래서 어휘집을 같이 시작을 합니다. 초등학교 때는 아주 간단한 어휘집이죠. 그래서 항상 저는 주교재 어휘집을 하는데, 그럼 어떤 교재를 갖고 공부하는 게 제일 좋을 것이냐.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겠다. 두 마리 토끼가 먼저 입시에서 수시와 경기. 가장 좋은 교재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주교재는 뭘로 가져간다? 교과서로 가져간다. 초등학교 과정이 제일 쉬워요. 그래서 수업하기도 편하고 업무도 편하고. 왜? 전국 울릉도부터 제주도, 서울시에 있는 애들까지 교과서 같은 거 쓰니까 초등학생. 그 교과서를 쭉 따라가시면 되는데 내용이 쉬워도 너무 쉬워. 아무도 안 틀려. 아무도 안 틀린. 왜? 책 내용이 쉬운 게 아니고요. 우리 애들이 어디선가 책을 좀 많이 읽고 들은 소리가 많아가지고 이 정도는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도를 나갈 때 주저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어머니가 4학년 교과서하고 6학년 교과서를 까보면 학년만 가리면 어느 게 4학년과 6학년도 헷갈려요. 쭉쭉 나가집니다. 1시간만 수업으로 2배 정도 나가야 돼요. 그냥 읽고 문제 풀고 단어 한번 써보고 읽고 문제 풀고 단어 한번 써보고 이렇게 쭉 나갑니다. 그리고 제가 꼭 외우라고 하는 게 있어요. 시. 자, 국어 수업을 하면서 우리는 두 가지를 또 추구합니다. 하나는 암기력. 제가 이제 아이들한테 암기를 무지하게 시켜요. 제가 암기시키는 아주 좋은 방법은 시예요. 시. 국어에서는. 사회 시간에는 연대표. 시를 외우게 하는데요. 수업 시간 저는 이제 중등부는 4시간, 3시간 이렇게 길게 하는데 초등부는 1시간만 하지만 초등부 할 때도 제가 걔네들이 초등부부터 시작한 애가 중등부가 된 거예요.
저기 1시간 뭐 아무튼 했던 애들이 5학년 때. 그래서 초등부 할 때는 1시간 15분 정도 수업을 하고 시를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일찍 외우면 가는 거예요. 아이들은 초인간적인 힘을 발휘해서 외우기도 하고요. 그런데요, 외우는 능력이 자기가 느낄 정도로 낮아요. 그리고 리뷰를 해봐요. 국어 시간에 매주마다 이렇게 시를 외웠는데 그게 너한테 어떤 장점을 주느냐? 수업 시간에 엄청 잘 들린대요. 그리고 2학년 애들 암기 과목을 공부하는데 옛날보다 엄청 쉽대요. 잘 외워진대요. 외우는 능력이 훈련에 의해서 좋아져요, 안 좋아져요? 좋아지잖아요. 매 시간마다 외워대고 외우지 않으면 집에 안 보는 거예요. 그리고 애들은요, 제가 빨리 외우는 걸 확인하면 자기도 외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암기력을 같이 키워요. 그런데 제일 많이 틀리는 게 비문학이라고 그랬고요. 두 번째가 문법이라고 그랬고 세 번째가 시라고 그랬잖아요. 시는 외워놓으면 표현이나 제재, 주제, 화자의 특성 이런 게 그냥 다 내껴가 돼요. 그리고 외워놓으면 새로운 시가 나와도 금방금방 적응돼요. 이번에 나온 시 중에서도 시험 문제에서도 뭐 역설적 표현이 아니고 역설적 표현이 나오는 시 그냥 시를 10개 외우게 해요. 뭐 죽어도 죽지 않았다 이런 표현들. 님은 가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런 거 역설 갔는데 어떻게 안 보내? 타고난 문제가 다시 뭐 기름이 됩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런 것들. 그냥 표현해서 외우게 하는데요. 이걸 외우다 보면 아이들의 언어 실력이 되게 좋아지고요. 시를 또 잘 쓰게 되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일거양득인 거야. 근데 애들이 외우는 걸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하죠. 근데 수업 시간에 컴피티션을 갖고 외우면 게임 같아서 좋아해요. 그리고 자기가 이겼다는 거 쾌감이 생겨요. 그래서 중학교 3학년 졸업할 때까지 200개의 시를 외우게 합니다. 이 시라고 하는 거에서는 쉽게 말하면 감동별곡이 들어가요. 감동별곡 몇 페이지죠? 7페이지예요.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한 글자도 안 틀고 외우면 돼요. 나중에 제가 수업하는 거 보면 무서워요. 아니 이렇게 긴 시를 옛날에는 일주일짜리 코스거든요. 이거 외우려면 15분입니다. 아니 저걸 어떻게 우리 애가 외울까? 엄마들이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훈련은 무서워.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은 것을 해내야 돼요. 훈련에 의해서. 매주 외워야 됩니다. 언제까지 맞춰야 되느냐? 중3. 저는 아이들한테 중3까지 수능을 1등급을 만드는 거예요. 초등학교 4학년 정도가 시작을 하면 일주일에 한 번 수업. 자, 수학을 일주일에 3번 수업으로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할 때 1등급이 나오는 애가 전국에 2%밖에 없어요. 모두가 일주일에 3번씩 학원을 다니지만 고등학교 올라가서 수능에서 1등급 나오는 애가 전국에 2%밖에 없다고. 나머지 2%는 재수생이니까. 재학생 2%가 1등급이 나오고요. 만점은 200~300명밖에 안 나와요. 전국에서. 기본 시대. 국어하고 수학하고 변별력이 같다고 그랬어요? 다르다고 그랬어요? 입시에서. 똑같다고 그랬어요? 한 번의 수업으로. 중학교 3학년 때. 국어가 수능에서 1, 2등급이 나오면 고3 때는 만점이 당연히 나오겠죠.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 수업으로.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수능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알고 그거를 대비하는 훈련을 초등학교 때부터 시켰다는 거죠. 수능 공부를 시킨 게 아니에요. 수능을 향한 공부를 시킨 거죠. 근데 왜 그게 가능할까요? 수학은 안 되는데. 수학은 모두가 수능을 향한 공부를 시켰는데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왜 안 될까요? 딴 애가 하고 있어서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너무 많이 하니까 수학은 그런 식으로 국어 정도 레벨로 내버리면 만점자가 10%가 나올 거예요. 국어 지문이 어렵다고 해도요. 수학 어려운 문제에 비하면 100분의 1 쉬운 거예요. 이게 어려운 이유는요. 전혀 이 훈련을 받지 않아 놓고서도 이 문제를 풀려고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국어 지문이 어렵게 나왔다고 욕할 게 아니고요. 네가 수학 어려운 문제를 못 푸는 거하고 그 어려운 문제 못 푸는 게 같은 이치겠지. 국어에도 그런 변별력 문제가 몇 문제는 나와야 변별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수능은 수학에서는 그 변별력 문제를 풀기 위해서 거의 여름방학 때부터 진도 다 마친 애들이 그 세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1년 반 동안 하루에 4시간씩 수학을 일주일에 4번을 해요. 그 세 문제를 맞추려고. 그게 국어에서는 비문학 독서예요.
근데 수학은 정복이 되는데요. 비문학 독서는 그렇게도 정복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이게 어휘도 문제가 되는데 또 배경지식이 문제가 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관련된 모든 배경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국어는 이런 패턴으로 공부해 본 적이 고1, 2학기가 최초거든요. 수학은 어릴 때부터 경시 심화를 해서 수능보다 더 어려운 문제도 풀어봤거든요. 근데 국어는 그래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휘도 안 되는 데다가 배경지식까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단기간에 올릴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이미 올라가 있는 애는 그냥 읽혀요. 어떤 애는 답을 못 쓰는데 4번이야. 얘는 수학은 풀기라도 하지. 4번이야 이거. 왜 4번이야? 당연하잖아. 이걸 뭐 생각을 해야 되니? 왜? 얘는 머리 구조 속에 당연한 게 돼 있는데 얘는 우리말인데 세 번째 같은 문단을 읽고 있어. 다음 문단을 못 넘어가. 뭐 글이 어려워서. 이게 훈련이에요. 그런데 제가 약속드릴 수 있는 거 하나가요. 뭐냐면 수학하고 국어는 달라서 제가 중3 때까지 물론 중3 때까지 완성시켜주겠다는 얘기는 초등학교 4, 5학년 때 시작한 애들 국어가 완성된 애가 전국에 2%밖에 없어요. 그리고 1등급 맞는 애는 0.3%예요. 만점은 지난번 같은 경우 만점이 0.2% 나왔어요. 그거는 대단한 거죠. 그냥 지난번에 국어 맞았으면 여기 서울대 간 거예요. 국어 만점 맞았으면. 국어 하나로. 만점자가 너무 적었으니까. 그런데 제가 아이들 가르쳐 보니까 저는 초1부터 고3까지 국어를 가르치거든요. 초1부터 고3. 실력이 너무너무 빨리 올라가는데 전부 다 올라가요. 수학은 되는 애가 되고 안 되는 애가 있잖아요. 그건 다 돼. 그런데 왜 이게 개런티를 해줄 수가 있냐면요. 수학은 미적분을 끝내지 않으면 이 아이가 수능을 잘 볼지 안 볼지를 알 수가 없어요. 중학교 2학년이 미적분을 끝내도요. 수능 문제 3등급도 안 나와요. 진도가 나갔어도. 수학은 그래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에도 수능 문제를 풀면 만점이 안 나와요. 미적분을 3번을 돌려서도. 고3에 가서야 겨우 만점 1등급이 나오는 거예요. 왜? 수학 잘하는 애가 너무 많아서 그래요. 내가 한 번 한 정도 갖고 필요도 없어요. 왜? 재수, 삼수의 수학의 달인들이 전국에 몇천 명이 존재하고 있는데 걔네들을 넘어서야 내 만점이거든요. 걔네들도 틀리게 문제를 내거든. 걔네들도 틀리게 수학은. 그래서 수학을 내가 공부를 잘 했는지 안 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 아이의 수학 실력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어요. 왜 그랬지 알죠? 우리 애가 지금 수능 문제 갖고 테스트를 못 봐요. 손을 못 대니까. 이거를 잘 풀 수 있는, 내신을 잘 풀 수 있을지 없을지는 판단이 되는데 중학교 2학년 2학기 내신을 잘 봤어. 내가 3학년 2학기야. 중학교 2학년 2학기 내신이 지금 나한테 남아있는지 없는지도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때 운이 좋아 잘 본 건지. 아직도 그 실력이 나한테 내재화돼 있는지 이걸 알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언제까지? 3학년 1학기 6월 모의고사 볼 때까지. 고등학교. 그때쯤 가면은 아 우리 아이의 수학 실력이 확실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늘 수학을 100점 맞다가 수능에서 2등급 받는 애가 너무 많이 나와요. 수학은 늘 100점을 맞다가도 수능에서 2등급 나와요. 그게 흔한 일이에요. 영어 국어는 안 그래요. 그런데 국어는요.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나 고3 수능이나 패턴이 완벽하게 똑같아요. 수학은 고등학교 모의고사는 중학교 과정만 나오고 미분은 안 나오거든요. 확통도 안 나와요. 확률과 통계도. 근데 국어는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에도 화법, 작문, 문법, 고문, 비문학 독서가 다 똑같이 나오고 지문만 조금씩 어려워지는 거지 새로운 건 한 개도 없어요. 고1이든 초등학교 6학년도 중학교 1학년도 수능 문제를 푸는데 하등의 문제가 없어요. 국어는. 왜? 우리말이기 때문에. 새로운 개념이 중학교 1학년 이후밖에 없어요. 수능에도. 우리말에서 무슨 새로운 걸 더 배우겠어요? 수학은 미분도 배우고 적분도 한 번도 안 배웠던 걸 배우지만 국어는 설명문인데 좀 내용이 어려운 설명문일 뿐이지 드디어 고등학교 때 노설문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고문만 중학교 때 후반부에 나오는 거예요. 고문만. 근데 초등학교 때도 약간 나오긴 하는데 두꺼비 팔이 나오는 거기는 서던시조 같은 게. 자, 그러면 중학교쯤 되면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를 실시하는 걸로 인해서 우리 아이가 지금 중1인데 중2인데 중3인데 내가 저거를 칠 타이밍은 중3은 앞으로 5개월 남은 거고 3월 모의고사 봐야 되니까 중2는 1년 5개월 남은 거고 중1은 2년 5개월 후에 내가 저 시험을 볼 거잖아요. 전국 단위로. 그 시험을 지금 봐보는 거예요. 그게 나의 민낯이죠. 근데 너무 책을 잘 읽거나 어휘 실력이 좋은 아이들은 첫 스타트부터 90점대가 나오는 애도 있어요. 이거는 진짜 하늘이 내린 국어 잘하는 애예요. 이런 애는 지금부터 트레이닝만 살살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애들은 12점 나오는 애도 있어요. 자, 4번을 다 찍으면 20점인데 얘가 또 생각하고 찍느라고 12점짜리도 봤어요. 제가 한 문제도 모르는 건 우리말인데. 그런데 공부를 하다 보면 제가 이제 꼭 어머니들하고 약속하고 해야 될 얘기 중에 거기 보내면 국어 잘한다는 보장만 했으면 모르겠다. 그럼 보장해드릴게요. 어떻게 보장해? 중학교 이상이 되면 우리 아이들은 한 달에 한 번, 고등학교 과정이 들어가면 한 달에 2번 모의고사를 수업 시간에 봐요. 똑같은 시험 분위기로. 그때 국어는 문제를 풀 때 실력이 제일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집에서 봐오라고 했는데 애들이 다 뺏겨오거나 안 봐와요. 그거 싸울 필요가 없어. 수업 시간에 다 실력이 올라가게 하는 게 좋은 수업이니까. 그러면 어머니들은 스타트할 때의 얘의 성적서부터 시작해서 한 달 후, 2달 후, 3달로 성적이 올라가는 거를 눈으로 확인한다면 우리 아이가 1년 반 남았는데 고1께 98이 나온다. 고1거 봤더니 92가 나온다. 1년 반 남았어요. 처음에 스타트는 73이었다. 20점이 올라가는데 7개월이 걸렸다. 뭐 2년이 걸렸다.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앞으로 1년 반 동안 이 연습을 더 한다면 합리적 추론이 되는 거죠. 현재가 고등학생의 3%인데 중2인데 얘가 진짜 고등학생이 되면 만점이 안 나올 수가 없겠구나. 틀린 문제가 이렇게 있는데 문법을 안 배워서 틀렸다면 문법 진도 나갈 때쯤 문법도 안 틀리겠구나. 이런 건 합리적 기대가 돼야 한대요. 그래서 중3 때 3년치 수능에서 만점이 나오면 내가 수능을 볼 때는 만점이 나올 거라는 합리적 기대가 돼야 한대요. 완성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국어가? 5번의 국어 시험을 봤는데 하나 만점 정도 틀리고 있어요. 국어 완성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수학은 그게 안 된다니까요. 과학도 그게 안 되고요. 영어하고 국어만 돼요, 그게. 그 하나 만점이라는 거를 우리가 중2 때인데 그러고 있다. 중3 때인데 내가 그러고 있다. 라고 하면 이제 국어는 주 1회 수업으로 숙제도 안 내주는데 그러면 1회 수업으로 그렇게 하면서 이제 국어는 된 것 같으니까 국어는 지금처럼 계속 이 주일에 타치만 맞자. 왜? 수능에서 35%의 변별력을 갖고 있잖아요. 수학이 40%. 이건 마지막까지 가져가야죠. 타치는 받아야죠. 그리고 이제 과학 세게 들어가도 되겠다. 수학 세게 들어가도 되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영어도 이게 돼요. 그래서 중학교 올라가면서부터는 영어도 매주 모의고사를 쳐서 수능에서 만점이 나오면 그때 이제 고등학교를 결정해야 돼요. 특목고를 갈 건지 영어를 센 학교를 갈 건지 아직도 만점이 안 나오면 영어 약한 학교 가야 돼요. 그래서 이게 계속 만점이 나오면 영어를 좀 센 학교 가도 문제가 안 생기는 거죠. 영어와 국어는 걱정 없이 오로지 수학하고 과학만 그때부터 할 수 있어요. 저학년은 차근차근. 고학년은 언어 능력에 따라서. 이게 뭐냐 무슨 얘기냐면요. 6학년 아이들을 이제 분류해 보면 하늘과 땅 차이였고 실력이. 영어 실력만큼 하늘과 땅 차이는 아닐 거예요. 정말 하늘과 땅 차이. 수학도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그래서 수학도 6학년 아이인데 중3 수학을 하는 애가 있고 6학년 수학을 해야 되는 애가 있고 고등학교 수학을 하는 애도 있고 그럼 반배치 따로 해야겠죠? 국어도 마찬가지예요. 건너뛰어버릴 건 건너뛰어버려요. 초등학교 국어가 너무 쉬워서. 그리고 건너뛰기 좀 미안하면 쫙 나가서 그래요. 중학교 국어로 들어가면 교과서 16가지예요. 초등학교 때처럼 이렇게 교과서 분석을 할 수가 없어요. 전국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다른 교과서를 공부하니까. 그래서 저는 교재를 한 끝을 씁니다. 16종 교과서에 나오는 문법사항이 거의 동일하고요. 그때 나오는. 그 다음에 지문은 다 달라요. 근데 지문은 의미가 없어요. 그냥 작품이니까. 어느 지문을 해도 돼요.
중요한 거는 약간씩 어려워지면 좋은데 거의 안 어려워져요. 초등학교 구간은 똑같아. 4학년 거나 6학년 거나 비슷한 것처럼 6학년에 중학교 올라가면 조금 어려워지기 시작하는데 비유하기, 빗대어 설명하기를 그냥 은유법이라는 표현을 쓰고 옛날에 문법 용어가 그냥 바로 문법 용어로 나와 화류법, 의인법 이렇게 나올 뿐이지 그냥 별로 어려운 건 없어요. 그래서 중학교 3학년 교과서를까지 아무리 잘 읽는다고 해도 고등학교 비문학 독서를 푸는데 거의 도움이 안 돼요. 그 정도 수준으로는. 초등학교 거는 완전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써놨어요. 추론하기라는 게 과정이 있거든요. 초등학교 때. 추론하기는 비문학, 제 쓴 책의 내용이에요. 비문학 독서를 하는데 아주 중요하지만 이 정도 수준 갖고는 할 수가 없으니 그냥 차근차근 읽고 넘어가자. 뭐 특별히 이걸 했다고 해서 고등학교 때 비문학 독서를 잘하지는 않아요. 이 수준이 너무 낮아가지고. 이 정도 수준을 물어보지도 않기 때문에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는 교과서 이외에 독해 집을 같이 하셔야 돼요. 초등학교 때 할 필요 없어요. 제가 독해 비타민 해봤거든요. 하들짝에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애들이 안 틀려요. 안 틀리는 건 할 필요 없어요. 안 틀린다는 거는 시간 낭비예요. 근데 교과서는 안 틀려도 왜 하느냐? 점검을 하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추론이라는 게 처음 나왔고 비교 대조가 처음 나왔고 시나리오가 처음 나왔고 그 주제 정하는 법이 처음 나왔기 때문에 그 단순하게 쉬운 거라도 점검을 해줘야 되니까 자습서 문제는 풀어야 되는데 비문학 독서 수준은 초등학교 교재로 나온 걸 다 까봤는데요. 애들이 안 틀려요. 좀 괜찮은 애들은. 그러니까 개념서부터도 떨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교과서 수준에 맞춰놨어. 애들은 교과서 수준보다 실력이 좋은데. 그래서 쭉 나와서 중학교 한 끝에 있는 문제들 있죠. 초등학교 5학년도 아무도 안 틀려요. 중학교 한 끝도. 중학교 문제도 안 틀려요. 교과서에 나오는 문제는. 그래서 독해집을 숨마 쿠라우데 정도는 조금 틀려요. 그것도 거의 안 틀려요. 그거 끝나고 나면 메가스타디에서 중등부로 나오는 독해가 있는데 이게 고1 모의고사를 다시 리버전한 거더라고요. 이거 6건을 나가면서 이제 고1 독해를 할 수 있게끔 심호흡을 하게 하고 이제 고1 독해부터는요 눈물이 쭉쭉 나요. 그런데 이 과정을 겪었던 애들은 너무 독해가 재밌대요. 독해 수업은 제가 직접 다 하거든요. 왜 독해를 다 하느냐?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다 나오는데 그 내용 같이 설명을 해주는 게 되게 안 돼요. 애들 점수 올라가면 표 한번 볼까요? 저기 붙여놓은 게 우리 애들 국어 수업, 국어 성적표 올라간 거예요. 스타트 할 때부터. 스타트 할 때부터 올라갔는데 얘 같은 경우는 중학교 1학년짜리예요. 중학교 1학년짜리. 네? 중2. 스타트가 5학년 때 시작했어요. 저 5학년 겨울에. 그때 고1 거를 봤어요. 그랬더니 80 몇 점이 나온 거예요. 그 경기도에서 수학 영재원 다니고 수학 공부 아주 잘할 때네. 5학년 1학년 때. 그 다음에 적어보려고 했었어요. 영재고 가려고 했고 목표는 서울인데. 그리고 그 수학 영재인데 국어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책이 85점 정도니까 3, 4등급. 3등급. 근데 얘가 지금 중2가 됐거든요. 만점 하나 틀리고 만점 하나 틀리고 만점 하나 틀리고 고2께. 현재 중2예요. 6학년 중1, 중2. 그러니까 2년 반 국어 수업을 했는데요. 지금 중2인데 현재 고2 애들이 보는 시험을 하나 만점, 하나 만점, 하나 만점 나가고 있어요. 얘는 수학 영재였는데요. 지금 국어 영재가 됐어요. 안 틀려요. 지금 현재 중2. 또 하나 볼까요? 얘는 중3이에요. 국대중학교가 있는데 스타트 할 때 봤다가 75점 4, 5등까지 내려갔어요. 얘는 국어 공부 시작한 지가 지금 10개월 좀 되네요. 근데 요번에 1등급 찍었어요. 고2 거. 10개월 만에. 나중에 조금 물어보시면 알아요. 고등학교 2, 3학년 엄마들한테 10개월 안에 국어가 4등급에서 1등급이 가능하냐고. 고등학교마다 물어보세요. 그건 임파서블이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얘는 왜 됐을까요? 고등학교 학원에서는 임파서블이에요. 왜? 애들이 지고 들어가서 그래요. 제 수업은요 매우 천천히 꼼꼼하게 천천히 나가요.
근데 고등학교 수업은 다 특강 수업이기 때문에 강의가 멋있는데요. 멋있는 강의는 쉬운 문제를 맞추는 데는 아주 도움이 되는데 어려운 문제는 내가 고민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주 재미있고 훌륭한 강의를 듣고 있으면 알 것 같은데 모르는 문제가 아는 문제로 바뀌어야 실력이 올라가는 건데 아는 걸 다시 확인하는 식의 강의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단어 외우고 하나하나 문제를 풀고 이게 차근차근히 가는 과목은 고등학생들은 불안해서 못 다녀요. 지금 뭔가 빨리 뭔가가 변해야 되는데 국어는 뭔가가 빨리 바뀔 수 있는 그런 수준의 과목이 아니라 그런 수준의 과목은 사회나 과학 같은 거예요. 고등학생이 머리가 좋은데 만약에 법이나 경제를 전혀 모른다. 저한테 갖고 오면 머리는 좋다고 했을 때 일주일 안에 2등급 만들어줄 수 있어요. 일주일 안에. 2주면 1등급도 만들어줄 수 있어요. 제가. 사회나 과학 과목은 강사나 교사가 의욕을 가지고 얘를 올리자고 하면 2주면 성적을 올릴 수 있어요. 국영수는 안 돼요. 얘가 천재입니다. 긴 세월이 필요해요. 그래서 다음. 그래서 1단계는 생활국어로 가는 게 제일 안전해요. 그래서 교과서를 공부하면서 생활 속에서 시를 외우고 잘난 척하고 우리 생활 속에서 문법을 외우고 생활 속에서